어머니, 큰일 났어요. 애들 학원비가 2달이나 밀렸어요. 지금 학원도 못 다니게 생겼다고요. 아니,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그래? 애비 월급도 나오잖아. 너도 일하고 있고. 요즘 부모들 다 도와주잖아요. 애들 사교육에 영어 유치원에 바이올린에 다 돈이 드는데 왜 어머니만 모른 척 하세요? 교육은 부모 책임이고 조부모도 도와야 하는 거잖아요. 어머마, 내가 너희 얼마나 도와줬니? 니들 결혼할 때 전세금으로 3억 보태줬지. 첫째, 둘째 돌잔치도 내가 다 해줬잖니. 너희 둘 다 맞벌이라 바쁘다 해서 아이들도 자주 봐줬고, 이제는 우리도 슬슬 노후 준비를 해야 하잖니. 노후요? 그건 미리미리 준비하셨어야죠. 어머니, 5천만 원만 주세요. 현금 안 되시면 아파트 담보로 대출 좀 받아주셔도 되고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안 주시면 저 애들 아빠랑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은 어머니가 지셔야 해요. 여보,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말고. 근데 엄마, 우리 진짜 많이 힘들어? 애들 교육비에 생활비에 좀만 도와주시면 안 돼.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할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71세 윤정희입니다. 요즘 시대에 자식들은 부모한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 같더군요. 어느 날 며느리가 돈을 안 주면 이혼한다던 며느리, 그 곁에서 우물쭈물하는 아들. 제가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제 인생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밥 장사를 하는 할머니의 뒤끝 있는 한 수 속 시원하게 보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힘들게 사는 우리 어머님들 다 같이 힘내자고요. 저는 1954년 인천의 구도심 한쪽 판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때라 동네 전체가 늘 어둡고 조용했지요.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보단 부모들이 싸우는 소리가 더 자주 들렸고, 밤마다 술 냄새, 욕설, 깨지는 유리 소리에 잠을 설치던 게 어린 시절의 기억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술을 끊지 못한 분이셨어요. 월급을 받아오면 곧장 술집으로 가셨고, 저녁이면 비틀거리며 들어와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술주정을 해대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경우가 많았지요. 도박까지 손을 대서 쌀독이 텅 비는 날이 많았고, 형제들은 굶는 경우도 허다했죠. 어머니는 그 속에서도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5아이를 키우셨고, 저는 그 어머니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살림을 배우고 세상을 배웠습니다. 그런 집에서 자라다 보니 어릴 때부터 나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특히 어른 남자라는 존재는 늘 무섭고 지치고 믿을 수 없는 존재로만 느껴졌습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집안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중학교는 겨우 다녔지만 집안 형편상 오래 버틸 수는 없었고, 졸업하자마자 짐을 싸서 공장 기숙사로 들어갔죠. 17살짜리 꼬맹이가 처음 공장 기계 앞에 섰을 때 기름때 묻은 쇠냄새, 쉴 틈 없이 돌아가는 기계 소리에 두려움에 울먹였지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도망가면 다시 그 지옥 같은 집으로 가야 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동네 성당을 알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조용한 곳이 필요했어요. 기계 소리도 욕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런 공간이요. 그 성당에 계신 신부님은 제게 처음으로 따뜻하게 말을 걸어준 어른이었습니다. 정희야, 오늘도 고생했구나. 잠깐 앉아서 쉬었다 가렴.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성당은 제게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고, 그곳에서 저는
세상엔 좋은 어른도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성당에서 청년부 사람들과 함께하는 미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한 남자가 자꾸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눈빛이 맑았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알고 보니 제가 다니는 공장 옆 라인에서 일하는 청년이었고, 우리는 그렇게 자주 마주치며 차츰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제가 더 조심스러웠죠. 남자한테 상처받은 기억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늘 같은 자리에서 변함없는 말투로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기다려줬습니다. 결국 저는 그에게 마음을 열었고 23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었죠. 신혼 초 우리 부부는 인천 남구의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새고 하수구 냄새가 방 안으로 올라왔지만 그래도 저는 그 방이 따뜻했어요. 마음 붙일 곳 하나 생긴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공장에서 일을 했지만 월급만으로는 전기세, 수도세, 방세 내기도 빠듯했어요. 월세집에서 전세집으로 간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당에서 신부님에게 힘든 사정을 얘기하니 신부님께서 근처 공사장에서 한바집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날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나 밥 짓는 건 자신 있어. 우리 공사 현장 한바집 한번 해보면 어때?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갸웃하다가 잠시 후 제 눈을 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겠어? 많이 힘들 텐데. 저는 그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든 거야 어차피 익숙했고 적어도 밥을 차려주는 일은 내 손으로 내 가족을 지켜내는 일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공사 현장 근처에 작은 한바집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지붕도 벽도 함석인 가게, 바닥은 흙바닥이고 그 안에 커다란 솥, 버너 하나 놓고 하루 세 끼를 준비했습니다. 메뉴는 늘 정해져 있었어요. 아침엔 김치찌개나 된장국에 멸치볶음, 달걀 프라이, 점심엔 제육볶음이나 오징어 볶음에 국 하나, 저녁은 간단하게 찌개에 나물 몇 가지. 그걸 백반으로 내주면 공사장 인부들이 와르르 들어와서 땀 뻘뻘 흘리며 밥을 먹었죠. 아줌마, 오늘 찌개 진짜 맛있어요. 오늘은 밥도 맛있네요. 그런 말 들으면 힘들었던 새벽이 싹 잊혀지곤 했습니다. 한바집이라는 게 하루하루 손님을 받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주로 월 단위로 결제받는 구조였어요. 공사장 감독이나 현장 책임자에게 월말에 한 번에 돈을 받았는데 가끔은 그 돈이 제때 안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줄게요. 이번 달 자금이 밀려서 그 말 한마디에 한 달치 식자재 외상값을 떠안고 잠 못 이루던 밤도 없이 많았죠. 그래도 현장 소장들과 친하게 지내 인천 지역에서 공사장을 옮길 때마다 남편과 함께 쫓아다니면서 한바집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한바집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목돈이 굴러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줬습니다. 월 단위로 100만 원이 넘는 현금이 손에 들어오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돈 중 절반은 쌀과 부식 사는 데 들어가고 나머지는 아이들 교육 적금, 통장 따로 만들어 모았습니다. 남편도 그 무렵 공장에서 그만두고 한바집 근처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같은 공사장에서 저는 밥을 짓고 남편은 철근을 날랐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늦게 들어온 남편이 구석진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그 시절에 저희는 돈은 많지 않았지만 정말 치열하게 함께 살았어요.
새벽 3시에 눈 뜨면 무부터 깎고 콩나물 다듬고 쌀 씻어 밥솥에 넣고 9시가 되면 점심 준비. 그 뒤엔 또 설거지, 저녁 준비. 하루가 숨 쉴 틈 없이 돌아갔지만 어느 날 남편이 말하더군요. 이상하게 힘들어도 당신이랑 같이 있으니까 견딜만 해. 그 말이 저한테는 세상의 모든 보상이었어요. 그렇게 몇 해가 지나 우리는 조금씩 저축을 했고 아이들 교육자금도 준비할 수 있었죠. 한바집에서 번 돈은 남의 밥상을 차리며 번 돈이었지만 저에겐 그보다 더 자랑스러운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가끔 손목이 부러질 것 같이 아파도 다음 날 아침이면 또다시 한바집 문을 열어야만 했어요. 제가 하지 않으면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굶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몇 해를 한바집에서 보내며 저는 두 아이를 품에 안았고 한바집 뒤편의 허름한 컨테이너 옆에서 작은 평상 하나 놓고 아이들 옷 갈아입히고 분유대어 먹이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첫째 민수는 유치원 한 번 못 가봤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예쁜 가방 메고 손잡고 등원한 적 없이 한바집 옆에서 냄비에 물 받아놓고 숟가락 장난치며 컸죠. 둘째 선영이도 다르지 않았어요. 등에 엎인 채로 제가 밥 짓는 주방 옆에서 낮잠 자고 때론 공사장 먼지 가득한 공기 속에서 기침을 달고 살았지만 두 아이 모두 한 번도 그 생활을 탓하거나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시절엔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해달라고, 이 아이들만큼은 좋은 집에서 살게 해달라고요. 그 마음 하나로 한 푼, 두 푼 모았고 언제쯤 우리가 진짜 우리 집을 가질 수 있을까 하면서요. 그게 제 삶의 목표였죠. 그러던 어느 날 밥을 해주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현장 소장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아주머니, 여기도 이제 곧 분양 나갑니다. 여기서 일한 사람들한테 우선권 조금 준다네요. 생각 있으시면 신청해 보세요. 처음엔 덜컥 겁이 났어요. 계약금, 중도금, 이자. 그 숫자들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죠. 하지만 남편이 말하더군요. 우리가 지금까지 벌고 모은 거 있잖아. 이 기회 아니면 또 언제 이런 집 살아보겠냐. 도전해보자. 그 말이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아파트 단지 제일 끝동, 햇빛이 잘 드는 7층, 남양 작은 평수 한 채를 계약했고 3년 뒤 드디어 그 집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너무 감격스러워 거실벽에 손을 댄 채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늘 그렇게 잘 풀리지는 않더군요. 2000년대 초반부터 건설 경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일이 점점 줄어들고 한바집도 철거, 폐쇄가 이어졌죠. 주문은 줄고 결제도 밀리고 도매업체의 외상값만 잔뜩 남았을 때 남편과 저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손 놓고 있을 순 없었죠. 그래서 저는 시장통 안쪽에 작은 점포 하나를 얻어 백반집을 열었습니다. 정선 식당이라고 간판을 걸었고 된장찌개, 제육볶음, 생선구이 등 한 끼 푸짐하고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집밥을 팔았습니다. 남편도 공사장 현장 일이 몸에 무리가 왔는지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기 시작하면서 백반집을 본격적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 보며 속상하면서도 든든했어요. 남편이 무뚝뚝한 사람이라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 들어봤지만 손수 콩나물 다듬고 젓갈 무치고 아침마다 쌀 씻는 모습 보면 그게 사람 사는 거다 싶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손님들 한 끼 책임지며
아이들 학비 내고 통장에 적금 붓고 눈코 뜰 새 없이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참 고마운 아이들이에요. 한 번도 큰 사고 친 적도 없고 돈 때문에 불평한 적도 없고 공부도 그럭저럭 잘 따라가 줬어요. 아들은 대학 졸업 후 서울에서 중소기업에 취직했고 지연이라는 아가씨를 데려왔죠. 좀 도도하고 말투가 싸늘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 사랑한다니 그냥 믿고 보내줬어요. 딸 선영이는 간호학과 졸업하고 대구 쪽 병원에 취업하면서 거기서 만난 청년이랑 결혼했습니다. 그날 결혼식장에서 둘 다 턱시도와 웨딩드레스 입고 엄마 아빠 고마워요. 그 말 들었을 땐 그동안 고생한 게 한순간에 눈물로 녹아내리더군요. 아이들이 모두 자리를 잡고 남편도 백반집에서 저와 함께 하루하루를 보내며 평온한 노후를 준비하던 그 시절엔 정말 인생에서 가장 안정된 순간 같았습니다. 새벽마다 남을 손질하고 손님들 하나하나 이름 외워가며 어르신, 오늘은 된장국 진하게 끓였어요. 그런 소리 건네는 게 제 삶의 리듬이었죠. 그리고 저녁 무렵 남편과 나란히 앉아 TV 보며 우리 참 많이 왔네 그치. 그렇게 말하던 날들이 지금도 가슴속에 고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운 주말 오후였습니다. 신부님께서 미사 때 말씀하신 내용도 평소보다 더 마음에 깊이 남았는데 마음의 화평을 구하라는 그 말이 유난히 와 닿았어요. 속으로 나도 이제 좀 평온하게 살아야지 하며 미사 끝나고 남편과 시장에 들러 붕어빵 한 봉지 사고 집에 돌아와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타 마시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5번을 연속으로 누르더군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연이었습니다.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저는 허둥지둥 슬리퍼를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말도 없이 거실로 들이닥쳤고 아들은 그 뒤를 멀뚱히 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죠. 며느리는 숨도 고르지 않은 채 오자마자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애들 학원비가 2달이나 밀렸어요. 지금 쫓겨나게 생겼다고요. 저는 깜짝 놀라 얼른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그래? 애비 월급도 나오잖아. 어멈, 너도 일하고 있고. 그런데 며느리는 제 말을 자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요즘 부모들 다 도와주잖아요. 애들 사교육에, 영어 유치원에, 바이올린에. 다 돈이 드는데 왜 어머니만 모른 척 하세요? 교육은 부모 책임이고 조부모도 도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눈빛에는 절박함보다는 적개심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그 옆에 서서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머마, 내가 너희 얼마나 도와줬니? 니들 결혼할 때 전세금으로 3억 보태줬지. 첫째, 둘째 돌잔치도 내가 다 해줬잖니. 너희 둘 다 맞벌이라 바쁘다 해서 아이들도 자주 봐줬고 이제는 우리도 슬슬 노후 준비를 해야 하잖니. 그런데 며느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콧방귀를 뀌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노후요? 그건 미리미리 준비하셨어야죠. 어머니, 5천만 원만 주세요. 현금 안 되시면 아파트 담보로 대출 좀 받아주셔도 되고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안 주시면 저 애들 아빠랑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은 어머니가 지셔야 해요.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유자차 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말문이 막히고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그 옆에서 아들이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말고. 근데 엄마, 우리 진짜 많이 힘들어. 애들 교육비에 생활비에. 좀만 도와주시면 안 돼? 그 말, 좀만 도와주시면 안 돼? 그 한마디가 너무 잔인하게 들렸어요. 그동안 제가 도운 건 도움이 아니었던 건가 봅니다. 사실 저는 아들네 형편을 대충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 다 직장 다니고 있었지만 며느리는 명품을 좋아하고 아이들 옷도 전부 브랜드였어요. 아들은 자꾸 주식에 관심을 가지더니 코인 투자까지 손을 댄 걸 저는 우연히 알게 되었죠. 작년에 한 번은 남편이 우연히 딸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3천만 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그때도 아들이 찾아와 무릎 꿇고 사정했었죠. 아빠, 엄마 마지막이에요. 이거만 메꾸면 다시는 안 할게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적금을 깨고 3천만 원을 꺼내 도와줬습니다. 그게 정말 마지막 일 줄 알았죠. 그런데 또 이번엔 애들 학원비라며 아파트 담보 잡을 생각까지 하고 있다니 그 모든 말들이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이 한마디 하려 했지만 저는 남편에게 눈짓을 하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생각 좀 해볼게. 그 한마디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저와 남편이 답을 주지 않자 집에서 자고 간다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잠도 못 자고 안방에서 나와 불 꺼진 거실을 바라보다가 문틈으로 스며드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지만 목소리는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대화는 송곳처럼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엄마, 얼굴 하얗게 질리던데? 완전히 얼었어.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이혼 얘기 꺼내니까 그냥 꼼짝 못하잖아. 이참에 확실하게 한번 뽑아내자. 이번엔 진짜 크게. 그래. 돈 받아서 유럽 여행 가자. 우리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잖아. 애들 친정에 맡겨두고 우리 둘만 가면 되지. 남는 돈으로 있던 차 팔고 보태서 외제차 사자. 솔직히 이제 중고차 타고 다니는 거 너무 창피해. 맞아. 식당 하면서 돈 많이 모으셨잖아. 이번에 제대로 뜯어내자고. 너무나 충격적인 말들이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군요. 소리를 내면 들킬까봐 입술을 깨물고 참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또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 우리만 그런 거 아니잖아. 지난번에 당신이 우리 집 가서 얘기했을 때도 3천만 원 뜯어냈잖아. 기억나지? 아, 맞다. 그땐 장인어른 사정이 좀 빠듯하다면서 3천만 원 이상은 못 준다고 했지. 그래도 그거 받아서 카드값 메꾸고 코인 빚도 갚았잖아. 우리 집도 그렇게 줬는데 아버님, 어머님은 아파트도 있고 식당도 있으니까 훨씬 더 받아낼 수 있지 않겠어? 저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사돈 집에서도 돈을 뜯어냈다니. 그런데 이번엔 제게 와서 이혼 협박까지 하며 더 큰 돈을 요구한다니요. 머릿속이 핑 돌았습니다. 그렇지만 제 손에는 이미 핸드폰 녹음 버튼이 눌려져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녹음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몇 달 전 복지센터에서 하는 어르신 디지털 교육에 참여했었습니다. 사진 찍는 법, 카카오톡 사용하는 법, 그리고 녹음 기능 쓰는 법도 배웠는데 그땐 그저 쓸데없겠다 싶어 대충 넘겼었지요. 그런데 오늘 그때 배운 게 이렇게 쓰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조용히 녹음 기능을 켠 채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전부 녹음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더 이상 대화가 없고 잠든 것처럼 느껴질 때
저는 몰래 안방으로 들어와 남편에게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거 좀 들어봐요. 남편은 눈을 비비며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얼굴이 붉어지더니 벌떡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이 자식들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유럽 여행? 외제차? 이걸 당장 따져야지. 내가 가서 한마디 해야겠어. 저는 급히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야, 여보. 지금 나가면 안 돼요. 저 둘이 작은 방에 누워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면 다 듣을 거예요. 그러다 괜히 우리가 불리해져요. 조금만 참아요. 내일 쟤들 둘이 나가면 그때 얘기해요. 남편은 이를 꽉 물며 겨우 참았습니다. 내가 참는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너무하다, 너무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끝은 얼어붙은 것 같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침밥을 먹고 애들 데리러 처갓집에 좀 다녀와야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남편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제 어쩔 거야? 이대로 돈만 뜯기고 살 순 없잖아. 우린 평생 모은 게 아파트 하나뿐인데 이것까지 내놓으라는 거 아니야?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나도 알아요. 그래서 어제 녹음한 거예요. 이제 우리도 증거가 있으니까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노후는 우리가 지켜야지. 이제는 더는 물러서지 말자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걸요. 자식이라 해도 며느리라 해도 우리 노후와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걸 그대로 두고 볼 순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다시 녹음을 들으며 분노와 슬픔에 몸을 떨던 저는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딸 선영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이렇게까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동안 딸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손을 벌린 적이 없었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이 힘들어 몸이 고달플 텐데도 명절이면 남편과 아이들 데리고 꼭 친정을 찾아왔고 올 때마다 과일이며 반찬을 싸들고 와 냉장고를 채워주곤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무릎이 시려 병원에 입원했을 땐 바쁜 와중에도 매일같이 병문안을 와서 밤을 지새워가며 간호해 주었죠. 남편이 허리 통증으로 힘들어했을 땐 직접 물리치료실을 예약해주고 병원까지 차로 모셔다 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딸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분 없었으면 저도 없어요. 그런 딸에게는 돈 한 푼 준 적이 없는데도 오히려 늘 우리를 챙겼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아침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저는 마음을 이미 정리했어요. 더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이 제 안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무언가를 정리해야 하는 날이었어요. 은행문을 열자 유리문에 서린 냉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번호표를 쥔 손이 조금 떨렸지만 남편과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창구에 앉아 남편과 함께 주택연금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친절했지만 계산은 정직했어요. 아파트 시세와 우리 부부의 나이, 금리를 반영한 월 수령액이 종이에 자세히 인쇄되었습니다. 그 숫자들이 제 인생의 남은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 놓은 듯 보여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은행에 있는 돈은 딸에게 일단 송금을 했습니다. 가게 권리금과 저축으로 모은 돈 2억을 딸 계좌로 맡겼어요. 남편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펜을 들어 신청란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어요. 그 순간 제 몸에 보이지 않는 방패가 하나 둘 씌워지는 듯 했습니다.
적어도 이제 제 노후를 지키는 장치가 생겼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은행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니 겨울 햇살이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은 빛났고 편안했어요. 두 번째로 향한 곳은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유리문에 금색 글씨로 새겨진 법률사무소가 빛났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종이 넘기는 소리와 잉크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남편과 저는 의자에 앉아 아들, 며느리와의 일을 차근차근 털어놓았습니다. 이혼 협박, 반복된 금전 요구, 처갓집에서까지 뜯어낸 이야기를요.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협박과 강요는 형사사건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재산 문제는 민사로 다루면 됩니다. 혹시 대화 녹음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했습니다. 자동 녹음 어플도 설치했어요. 변호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소를 보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무기가 될 겁니다. 남편이 아들이 모르는 땅 이야기를 꺼내자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상속을 대비해 미리 증여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남편은 수첩에 굵은 글씨로 증거, 안전, 분리 세 단어를 적었습니다. 변호사실을 나설 때 제 발걸음은 은행을 나설 때보다 훨씬 가벼웠어요.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부동산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등기부등본 원본이 놓여 있었어요. 남편이 오래전 사둔 작은 땅이었습니다. 서류를 넘기자 소유자란에는 남편 이름이 똑똑히 적혀 있었어요. 근저당도 없고 문제없는 땅이었지만 누군가 욕심을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땅을 딸 앞으로 명예 이전하고 싶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했어요. 그러다 제 손을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딸한테 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순간 딸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증여 절차와 세금 문제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하니 세무사 상담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등기 이전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남편은 수첩에 빠짐없이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은 동사무소와 은행, 구청을 차례로 돌며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증명서들이 하나 둘 모여 서류철이 두꺼워질수록 마음의 무게도 줄어들었어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증여세 추정액을 확인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받았습니다. 오후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 이전 서류에 마지막 서명을 했습니다. 볼펜 끝이 종이를 스칠 때 손이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남편도 마지막 도장을 찍으며 한숨처럼 짧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낮은 떨림이 일었어요. 무언가가 지나갔고 무언가가 새로 시작된다는 감각이 가슴 깊이 번졌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현관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흔들리던 문턱이 오늘은 단단하게 바닥을 딛는 느낌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은행 봉투, 변호사 명함, 법무사 접수증, 세무 일정표를 차례로 펼쳐 놓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자동 녹음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빨간 점이 깜빡이며 제 편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다시 문을 두드리면 그 증거들이 제 무기가 될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협박은 법으로 다룰 것이고 재산은 안전하게 묶어두었습니다. 자식이 자식 같아야 도와주는 것이지 협박하는 자식에게는 한 푼도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다시 이 집 문을 두드리는 순간 그 녹음 파일은 세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요.
하지만 세상 일은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더 집요해졌습니다. 오히려 남편과 제가 움직였다는 사실을 감지한 듯 그들의 요구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며칠이 지난 밤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연이어 들렸어요.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우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잠이 단숨에 달아나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 거실로 나가며 심장이 고동치는 소리가 귀를 울렸어요. 문 앞에서 숨을 고르기도 전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술에 취한 아들이 휘청이며 거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눈은 완전히 풀려 있었고 입술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손에는 반쯤 비워진 소주병이 축 늘어진 채 들려 있었어요. 아들의 입술 사이로 나온 첫 마디는 저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해? 우리 가족이잖아. 입술 사이에서 퍼져나온 술 냄새가 제 폐부까지 파고들었어요. 민수야, 지금은 들어올 때가 아니다. 나가라. 하지만 아들은 비틀거리며 다가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왜 이렇게 변했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냥 좀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 아들의 소나기는 생각보다 세게 제 손목을 죄었습니다. 피가 통하지 않는 듯 손끝이 저려왔고 순간 비명을 질렀어요. 그 소리에 방 안에 있던 남편이 달려나왔습니다. 남편은 힘겹게 아들을 떼어냈어요. 지금 당장 나가라. 지금은 내 집이다. 아들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소주병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차가운 타일 바닥에 병이 닿자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들은 비틀거리며 거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두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설 수가 없었고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는 나를 해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눈물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공포가 온몸을 덮쳤어요. 자식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제 안에 뿌리내렸습니다. 한바집에서 냄비를 안고 놀던 그 작은 손이 이제는 제 손목을 비트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 손에 담긴 술 냄새와 분노가 저를 짓눌렀어요.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어? 그 목소리에도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울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북받쳤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인데 이제는 저를 밀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실체로 다가왔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이 협박이 되고 부탁이 위협으로 바뀌는 순간이 눈앞에서 펼쳐졌어요. 두 눈을 감으니 아들의 헛웃음이 자꾸 떠올랐고 그 웃음이 저를 조롱하는 듯 메아리 쳤습니다. 사랑과 연민으로만 붙잡아온 끈이 한순간에 풀려버린 듯 했어요. 이제는 그 끈을 다시 묶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온몸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거실에는 소주 냄새와 함께 무너진 마음만 남아 있었고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눈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요. 제가 살아남으려면, 지켜내려면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요. 며칠 뒤 시장에 갔을 때였습니다. 겨울바람이 골목을 스치며 제 목덜미를 파고들었습니다. 장바구니 손잡이가 손바닥에 깊게 파고들어 묵직한 통증을 남겼어요. 시장 안은 늘 그렇듯 소란스러웠습니다. 생선의 비린내와 채소의 풋내,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발걸음을 더디게 옮겼어요. 가슴속에 남아있는 불안이 발끝까지 내려와 붙잡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채소 가게 앞에서
아주머니 둘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깨는 서로 기댄 듯 붙어 있었고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이름이 들렸습니다. 정희 씨가 며느리를 쫓아냈다더라 하는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숨이 막혔어요. 그 다음 이어진 말은 제 가슴을 찢어발기는 듯 했습니다. 애들 학원비도 안 대준다던데 자식 키워서 뭐 하나 몰라. 저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얼굴이 굳고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 말 뒤에는 며느리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제가 아닌 며느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험담이 분명했습니다. 제 이름이 시장 바닥에서 함부로 밟히고 있다는 사실이 답답했어요. 저는 애써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봤어요. 수십 년간 시장에서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했던 시간이 한순간에 초라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 등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주인이 건네는 인사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잡은 문은 평소처럼 단단했지만 오늘따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끝없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고 어깨는 천근만근 내려앉았어요. 현관 앞에 서자마자 눈물이 터질 것 같았고 문을 닫고 등을 기대자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목구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날은 정말 춥고 추운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세차게 흔들며 마치 집안까지 파고드는 듯 했어요. 저는 따뜻한 물에 유자청을 풀어 잔에 담았습니다. 잔에서 올라오는 달콤 쌉싸름한 향이 오늘만큼은 위로가 되지 않았고 남편은 제 옆에 앉아 말없이 눈만 감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쾅쾅거리는 두드림 소리까지 겹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진한 술 냄새가 밀려와 거실을 순식간에 가득 채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얼굴을 붉힌 채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눈빛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아가씨한테 땅 줬다면서요? 그 목소리는 술 기운에 거칠게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아가씨는 이미 시집간 사람이에요. 진짜 가족은 우리라고요. 며느리는 테이블을 쾅 내리치며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소리에 유자차 잔이 덜컥 흔들리며 따뜻한 물방울이 튀었어요. 저는 차갑게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차올라 목구멍까지 타올랐지만 제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손을 덜덜 떨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맞아,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는 애들 학원비 좀 보태달라고 했는데 기껏 공사판 한 바집, 시장에서 백반집 하면서 내 체면만 구기고 어머님 진짜 돈 놔주시면 이혼할 거예요. 그 말이 귓가에 울려 퍼지며 심장이 콱 죄어들었어요.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내뱉은 말이 제 가슴을 깊게 후벼 팠습니다. 남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 집은 내 부모가 평생 땀 흘려서 마련한 집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남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비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술 기운에 이성을 잃은 채 더 크게 소리쳤어요. 당신들은 우리한테 뭐 해준 게 있어요? 아버지하고 엄마는 평생 구두쇠처럼 살면서 체면만 따졌어. 저는 몸이 떨렸지만 차분히 안방 탁자로 향했습니다. 손끝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핸드폰을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거실에 낯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혼한다고 협박하니까 엄마 얼굴 하얗게 질리더라. 이참에 큰돈 뽑아내자. 유럽 여행 가자. 차도 바꾸자. 거실은 고요했지만 그 음성은 벼락처럼 내리쳤어요.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은 크게 흔들리며 입술이 달달 떨렸습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그냥 장난이었어. 제발 용서해줘. 목소리가 울먹이며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냉정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장난이란 이름으로 부모를 협박하는 게 어디 있냐? 자식이 자식 같아야 도와주는 거다. 협박하는 자식은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을 깜빡였지만 변명조차 입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봤고 더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고 실망도 하지 않았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흘린 눈물의 시간은 이제 끝이라는 것을요. 남편은 제 옆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눈빛 속에 분노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차갑게 말했어요. 다시는 내 집 문을 두드리지 마라. 만약 다시 오면 이 녹음 파일은 세상에 퍼질 거다. 애들 외갓집에, 성당 사람들에게, 회사에까지 다 전해질 거다. 그 말이 끝나자 아들과 며느리는 숨을 삼켰어요. 거실 안에는 무겁고 날선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조차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눈물은 회한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흘러나온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손끝은 떨리며 옷자락을 움켜쥐고 있었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어요.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지만 제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두려움보다 단호함이 제 몸을 지배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무릎을 꿇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거실엔 가습기에 희미한 물안개와 김 빠진 유자차 향이 섞여 있었고 벽식의 초침이 유난히 또렷하게 귓속을 찔렀습니다. 제 심장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고 손등에 굳은 살이 서늘한 공기에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입술이 뜨겁게 달아올라 오래 묵은 말들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나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어.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밤늦게까지 손에 물이 마르지 않게 일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참고 너희 남매만 바라봤어. 그런데 네가 나한테 칼을 들이대는구나.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마른 자리엔 단단한 뼈가 박힌 듯 가슴속 울분이 오히려 제 목소리를 곧게 세웠어요. 아들의 눈가가 금세 젖어갔지만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더 이상 엄마의 여린 자리는 남겨두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자식이 부모의 가슴에 칼을 꽂는 게 장난이야? 그런 장난이라면 나는 더 이상 그런 자식을 둘 생각이 없어. 이 집 문턱을 다시 넘으면 네 목소리가 담긴 이 파일이 세상에 퍼질 것이다. 며느리는 숨을 가쁘게 고르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마스카라가 번진 손끝이 가느다랗게 떨렸고 울음을 억지로 삼키고 있었어요. 아들은 흐느끼며 제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엄마라는 부름으로 모든 게 용서되길 기대하는 손.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바닥에 닿은 아들의 체온이 스치듯 지나가자 오히려 마음이 더 차분해졌어요. 네가 진정 내 아들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거야. 나는 네 엄마지. 너한테 돈 주는 은행이 아니야. 거실 공기는 얼어붙었고 시계 초침이 딱딱
마치 법정의 망치처럼 시간을 두드렸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제 옆에 서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 붉어진 눈가 그 눈빛엔 분노와 안도 그리고 오래 묵은 안타까움이 서로 얽혀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크게 울렸고 그 순간 공기가 한껏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한 번에 빠져나간 것처럼 숨이 깊게 들어왔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었고 굳은 손과 굳은 손이 맞닿아 오래된 약속처럼 따뜻해졌습니다. 여보, 잘했어. 그 말에 눈물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가슴 안에 미세한 떨림 대신 묘한 시원함이 슬그머니 자리를 잡았고 뒤끝 있는 한수를 마침내 던졌다는 오랜 노동 끝에 받는 단정한 영수증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 불을 끄고 창가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눈자위가 조금 올라가 있었고 입술이 한 줄로 곱게 닫혀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유자차를 데워와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흔들리면 안 돼. 녹음 파일도 백업해 두고. 응, 내일 아침에 선영이한테도 말할 거야. 그 애가 알면 내 마음이 덜 떨릴 것 같아. 며칠 뒤 동네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혼한다고 협박을 했다더라. 그 돈으로 외제차를 사겠다던데 결국 망신당했다더라. 그 와중에도 저는 주택연금으로 생활을 이어가며 장보는 손길은 예전보다 훨씬 여유로웠습니다. 총각김치 반단, 숙주 한 봉, 제철 생선 2마리. 값싼 재료를 기가 막히게 살리는 건 평생의 습관입니다. 국물은 더 깊었고 밥알은 더 고소했어요. 딸이에게 보낸 돈은 안전하게 굳혀두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딸은 매번 전화할 때마다 말했어요. 엄마, 저한테 맡겨서 고마워요. 엄마 돈은 엄마 이름으로 지켜둘게요. 누군가는 요구했고 누군가는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켜주는 손을 믿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한 번만 볼 수 있을까? 나 혼자 갈게. 저는 답장칸을 한참 빈 채로 두었습니다. 내 마음의 문은 닫혀 있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폐문이 아니라 미닫이 문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잠시 뜸 들인 끝에 한 줄 보냈습니다. 조건이 있다. 사과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날 내가 했던 말, 아이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라. 그리고 더는 돈 얘기 꺼내지 마라. 그 약속부터 들고 와라. 아들은 잠시 후 알겠다고 답했어요. 그러나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약속이 약속인지 변명이 또 다른 변명인지 사람은 결국 시간이 말해준다고 믿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냈어요. 한바집 뒤 평상 위에서 젖병을 물고 있는 아들, 등에 엎여 잠든 딸, 땀에 젖은 남편의 흰 러닝. 사진 속 저는 수건으로 이마를 훔치며 웃고 있었습니다. 비좁은 한바집, 먼지바람, 새부치 냄새, 김치 양념 묻은 손, 그 모든 게 제 청춘이었습니다. 사진을 덮으며 저는 저 자신에게 말했어요. 당신 잘했다. 많이 줬다. 그러니 이제 당신 삶을 살아라. 다음 날 아침 문을 모두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찬바람이 집 구석구석을 훑고 지나가며 묵은 냄새를 끌고 나갔어요. 저는 걸레질을 했고 싱크대 배수구를 닦았고 현관 먼지를 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실 문턱을 정성스레 닦아낸 뒤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여긴 경계다. 함부로 넘지 마라. 문턱이 새로 칠한 선처럼 반짝였습니다.
마음속 경계선도 함께 선명해졌습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밤에 불 꺼진 거실에 앉아 녹음 파일을 한 번 더 들어보긴 했어요. 누군가에겐 악랄한 증거겠지만 제겐 생존의 도구였어요. 파일을 듣고 삭제하지 않고 세 군데로 백업해 두었습니다. 폰, 외장 메모리,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두려움을 분산시켜 놓으면 마음은 더 가벼워집니다. 주일 미사에 나가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길게 고해하지 않고 짧게 말했어요. 신부님, 제가 저를 지켰습니다. 신부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마음의 화평은 때로 칼처럼 단단해야 지켜집니다. 그 한마디가 온종일 가슴에 남았습니다. 이웃 김씨 아주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들렀습니다. 정희 씨, 소문이 참 별로인데 근데 속은 시원하지? 저는 웃었습니다. 아주 많이 시원하지. 이제 애들한테 줄 건 경계뿐이야. 그게 사랑일 때가 있어. 우린 마른 오징어를 구워 쌈장에 찍어 먹었습니다. 바삭한 오징어 끝이 부서질 때마다 오래 붙어 있던 서러움도 조금씩 가루가 되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 아이들 데리고 갈게. 엄마 앞에서 약속할게.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 문은 열어둔다. 대신 말 바꾸면 문 닫는다. 문장 끝에 온점 대신 마침표 2개를 찍었다가 하나를 지웠습니다. 아직도 어미의 마음은 2번 흔들리고 1번 다집니다. 저녁 무렵 창밖엔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만 느껴졌어요. 저는 창문을 활짝 열고 바람을 들이켰습니다. 차갑지만 맑은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제 삶은 제가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맛은 오래 끓여 더 깊어진 된장국처철 한술 뜰 때마다 소금이 아닌 원칙의 간으로 속을 든든하게 데워줄 것입니다. 창밖에 노을이 완전히 사라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히려 환한 빛이 켜져 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식이라 해서 무조건적으로 끌려가며 희생하는 건 사랑이 아니더군요. 부모의 삶도 존중받아야 하고 지켜져야 하는 귀한 존재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제 노후를 지키겠다고 결심한 건 늦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삶을 다시 시작하는 2번째 기회였습니다. 혹시 저처럼 마음 아픈 일을 겪고 계신가요?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고 누군가의 욕심에 지쳐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것이고 누구에게도 빼앗기면 안 되는 보물이라는 것을요. 저는 오늘도 작은 식탁에 앉아 유자차를 마십니다. 씁쓸하지만 동시에 달콤한 맛이 이제는 제 삶을 닮아 있습니다. 쓰라린 기억이 있었지만 결국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자리에서 꿋꿋하게 버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누구보다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